폭정을 말하면 중국인들은 흔히 진시황의 가혹한 정치 그리고 분서갱유를 연상하게 된다. 진시황의 포악한 정치는 온 천하의 재물을 거두어 정치에 바치게 했다는 기록에 나오는데 포악한 정치는 4개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무절제한 징세와 과중한 세금, 큰 공 세우기를 즐기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남용, 가혹한 형벌과 연좌제, 사상 제한과 분서갱유. 그러나 승냥이 같은 진시황과 비교할 때 공산당의 포악함은 그보다 더하다. 중공의 지도자 마오쩌둥 자신도 솔직히 말한 적이 있다. 진시황이 다 무엇인가? 그는 460여 명의 유생을 생매장했지만 우리는 4만 6천여 명의 유생을 생매장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독재 정치며 진시황과 같다고 욕하는데 우리는 모두 인정한다. 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당신들에게 말하겠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더 보충해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국이 공산당 통치하에서 어렵게 걸어온 55년을 되돌아보기로 하자.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한 후 어떻게 정부 기구를 이용하여 계급투쟁 이론으로 계급 학살을 실시하고 폭력혁명 학설로 공포정치를 실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천안문 성루에서 공산당이 폭력혁명에 의거해 중국에서 정권을 탈취했다고 선포했다. 몇십 년의 전쟁을 겪은 중국인들은 아주 기뻐했다. 중화민족은 지금부터 번창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因为历史上的许多政治集团为了夺取政权而进行血腥的战争，杀人如麻。不过一旦政权到手，大规模的杀戮也就结束，人民将进入和平安定的正常生活。 그러나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공산당의 정권 탈취는 만리장성의 첫걸음을 내디딜 뿐이었으며 이어서 사악한 영부채인 중공은 또 국가와 인민의 몸에 꽉 달라붙어 인민을 조종하고 통제하여 권력이 상실되지 않게끔 보호하며 사회의 재산과 자원을 독점하고 흡수하였다. 그러므로 정권을 탈취한 그날로부터 중국 공산당은 조직적이고 계획성 있게 일련의 대내외 계급투쟁, 노선투쟁과 사상투쟁을 전개했으며 다른 방면으로는 절차를 거쳐 갖지 않은 범위와 무리 중에서 다른 분자를 소멸하고 또 한 방면으로는 당 조직을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에까지 침투시켰다. 그것은 사람의 육체를 소멸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회멸하고 공산당 이외의 일체 사상과 신앙을 탄압했으며 포악한 통치를 통하여 강제로 전 인민을 순종하게 만들어 절대적으로 사회 권력을 통제하는 목적에 도달했다.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지 3개월 만에 전국에서 전면적인 토지 개혁을 전개했다. 농촌에서 광범위하게 계급을 구분하여 성분을 확정하고 전국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지주, 분홍, 반혁명, 나쁜 사람의 모자를 씌워 그들로 하여금 중국 사회에서 멸시와 공격을 받으며 국민의 권리가 없는 천민이 되도록 했다. 공산당은 경자유전의 구호를 내걸고 토지가 없는 농민들을 선동하여
지주들에 대해 투쟁하도록 했으며 인간성 중에서 이기적인 것을 방임하여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도록 고무 격려했으며 도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토지개혁 전체 노선 중에서 지주계급을 제거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근 10만 명에 달하는 지주들이 생명을 잃었다. 더욱이 어떤 지역에서는 지주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을 몰살시켰는데 심지어 부녀자와 아이들마저도 불행을 면치 못했다. 이와 동시에 토지개혁이 변방지역과 소수민족에까지 깊이 침투됨에 따라 공산당 조직도 신속히 확대되어 향에는 당위원회가 있고 촌에는 당지부가 있는 정도까지 발전했다. 당지부는 당의 명령을 하달하여 계급투쟁 제1선에 뛰어들었다. 이 시기부터 공산당은 전국 농촌에서 처음으로 마오 주석은 인민을 구원한 큰 별이며 오로지 공산당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는 선전을 하기 시작했다. 토지개혁 과정에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입었으며 또 적지 않은 빈농들은 공산당에 대해 감지덕지했기 때문에 공산당이 인민을 위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接受了共产党是为人民的说法. 그러나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로 말하자면 경자 유전의 좋은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다. 1951년 9월 마오쩌둥의 제안 아래 전국 제1차 호조 합작회의가 열렸다. 실제 조사를 했지만 농민들은 결코 호조 합작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로지 개인 생산에 대해서만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공산당의 각급 정부, 기구 및 향진, 촌의 당 지부는 합작화를 당이 실현하는 정치 목표로 삼고 호조조, 초급사, 고급사, 인민공사 등 일련의 운동을 농민들에게 강요했다. 전족을 비판하면서 여론몰이에 나서더니 해마다 박차를 가하여 농민들에게 사회주의에 뛰어들어오도록 요구했다. 1952년 연말에 와서 중국 농촌에는 이미 830여만 개의 호조조가 있었고 1956년 연말에 와서는 전국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합작사에 가입했다. 이런 운동 중에서 토지, 가축, 농기구는 모두 단체 재산으로 변했으며 농민들이 토지개혁 중에서 분배받은 일체 좋은 것들은 모두 단체에 내놓아야 했다. 공산당은 그 후 전국적으로 양식과 면화 그리고 기름을 일괄 구입, 일괄 판매하여 전국의 주요 농업 생산품을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도록 했다. 더욱이 호적제도를 실시하여 농민들은 철저히 자유를 잃었다. 농민은 도시에 가서 일을 하거나 거주할 수 없고 국가 양곡점에 가서도 양식을 사지 못하며 자녀들도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결국 농민의 자녀는 다시 농민밖에 될 수 없었다. 농촌에 호적이 있는 사람은 이때부터 사회의 2등 공민으로 전락되었다. 1959년에서 1961년까지의 대기근 기간에 농민들은 집을 떠나 도시로 들어가서 구걸하는 권리마저 없어 살 길이 끊어졌으며 수천만 명의 농민이 멀쩡하게 굶어 죽는 인류 문명 역사상 전례 없는 비극이 발생했다. 최근의 경제개혁 시기를 맞이하여 일부분 사람이 먼저 부유해졌다. 하지만 9억 농민은 가정도급제가 인민공사를 대체한 최초 5년 동안에 수입이 증가하고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 외에는 농산품과 공산품 가격의 연이은 하락과 과중한 세금 납부로 핍박을 받아 또다시 빈곤 속에 빠졌다. 再度陷入贫困之中，城乡居民收入差别急剧扩大，贫富悬殊。 신화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주요 양곡 생산 지역과 다수 농가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으며
심지어 수입이 떨어지고 줄어들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농민들의 수입은 증가한 것이 아니라 줄어들었다. 도시로 가서 일하는 농민들의 월급은 가장 적지만 어떠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다. 어떤 민공의 월급은 겨우 본인 입에 풀칠할 정도이지만 농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은 대폭 늘어났다. 同时，农村基层政权对农民的捐税摊派却大幅度增加。 아름다운 진열 장식의 경제 배후에 숨어있는 것은 농민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하게 침범하는 것이다. 공산당은 농민의 의지에 정권을 탈취했지만 현재 중국 사회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것도 농민이고 가장 많은 대가를 치른 것도 농민이다. 공산당의 농촌 정책은 여태껏 모두 그들의 통치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 농민을 대표하고 농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 하나의 소멸해야 할 계급은 도시와 농촌의 민족 자본가 계급이었다. 50년대 초에 시작된 상공업 개조는 직접 도시 중의 민족 자본가 계급을 겨냥했다. 상공업 개조 중 중국 공산당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 즉 하나는 착취 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비착취 및 반착취 계급이다. 자본가 계급의 착취는 타고난 것이라 죽음에 이르러서야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할 수밖에 없으며 개조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자본가 및 상인에 대한 개조는 더욱 엄중하여 살인과 세뇌를 병행했다. 원칙은 여전히 순종하면 살려주되 반항하면 멸망시킨다는 것이었다. 당신이 만약 자산을 바치고 아울러 공산당을 옹호한다고 표시하면 곧 인민 내부의 모순이 된다. 당신이 만약 반감을 갖거나 불평이 있다면 즉각 반혁명으로 취급하여 타도의 대상으로 된다. 피비린내 나는 탄압 속에서 자본가 상인들은 자신들의 자산을 몽땅 바쳐야 했다.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굴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자살했다. 당시 상하이 시장 천인은 매일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 오늘은 또 낙하산병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 말뜻인즉 그날 또 얼마나 많은 자본가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는가를 물은 것이다. 이렇게 공산당은 잠깐 사이에 사유재산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토지개혁과 상공업 개조를 하는 동시에 공산당은 진반, 사상 개조, 가오강과 라오스스 반동 집단 타도, 후펑 반혁명 집단 조사, 3반, 5반, 숙반 등 일련의 전국적인 정풍 운동을 시작했다. 매 차례 운동에서 공산당은 모두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당위원회, 당 총지부, 당 지부와 함께 무릇 공산당원이 3사람만 되면 하나의 전투 보루를 만들어 농촌과 도심 깊숙이 들어갔다. 이리하여 공산당이 도달하지 않은 곳이 없고 관계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항일전쟁 시대부터 있어온 당지부 건설을 통한 이런 방식의 네트워크식 통제 구조는 후에 일련의 정치 운동 중에서 줄곧 관건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설사 일체를 영도한다고 하는 노동자 계급이라 할지라도 우롱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운명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생로병사의 기대가 있고 보장이 있는 정책 하에서 중공은 오랜 기간 동안 노동자들에 대해 저임금 제도를 실시했다. 나이가 많은 중국 노동자들은 거의 의료보험 및 노후 적금이 없다. 그러나 문화혁명 후 중공은 오히려 자신이 실수하여 조성된 중국 경제 문제를 전부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경제체제를 개혁한다는 허울 아래 노동자에게 복지를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은 순식간에 수포로 돌아갔다. 한 차례 또 한 차례의 국영기업을 팔아버리는 드높은 기세로 인해 많은 노동자가 직업을 잃었다. 이른바 의료산업화, 사회화 실시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병이 있어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 노후 사회화에 따라 보잘것없는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연로한 노동자들은 거의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중공의 각급 간부들은 이 과정 중에서 국가의 자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어 놓았다. 앞에서는 피비린내를 풍기며 개인의 재산을 국가 자산으로 만들었고 뒤에서는 또 국가의 자산을 개인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이 두 가지 성질이 완전히 상반되는 죄악의 일을 공산당은 50년 내에 모두 저질렀다. 건국 초기에 발생한 다른 하나의 사건은 종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회도문 단속이다. 1950년 공산당은 각 지방 정부에 지시를 내려 전문적으로 회도문, 즉 지방의 종교 및 방회 조직을 단속하라고 했다. 문서에서는 봉건 회도문 조직은 국민당 특무 및 지주, 분홍, 반혁명 분자들이 조종하는 기구라고 지적했다. 전국 향진까지 파급된 이 운동 중에서 정부는 공산당이 믿을만하다고 인정하는 계급을 동원하여 회도문 구성원들을 적발하고 공격했다. 각급 정부는 모든 미신 조직, 예컨대 기독교, 천주교, 도교, 불교 등 조직을 해체시키는 데 참여했다. 또 이런 교회, 불당, 당파의 구성원들에게는 정부에 가서 등록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하도록 요구했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나중에 조사해서 적발되면 엄벌에 처한다고 했다. 1951년 정부는 회도문 활동을 계속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문으로 반포했다. 이번 운동에서는 신을 믿고 선을 추구하며 법을 준수하고 규율을 지키는 수많은 일반 백성들을 공격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당시 총 300만의 신도 및 회도문 구성원들이 체포되거나 살해되었다. 수많은 도시와 향촌의 거의 모든 집집마다 상세한 조사를 받았으며 심지어 농민들이 모시는 부엌신인 조항신마저도 파괴되었다. 사람을 죽이는 동시에 오로지 공산당 사상 체계만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사상 체계이며 오로지 공산주의만이 유일하고 합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더욱 진일보로 확립했다. 이때로부터 이른바 애국신도가 생기게 되었다. 애국신도가 되면 능히 국법의 보호를 받는다. 실제상 백성들이 무슨 교를 믿든지 막론하고 표준은 다만 하나일 뿐이다. 바로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공산당이 모든 교회보다 높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다. 당신이 기독교를 믿는다면 공산당은 바로 하느님의 하느님이다. 당신이 불교를 믿으면 공산당은 불조의 불조이다. 이슬람교를 말한다면 공산당은 바로 알라의 알라이다. 라마교의 생불을 말하면 누가 생불이 되는가 하는 것도 공산당이 허락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공산당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하면 당신은 그대로 말해야 하고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면 당신은 그것을 해야 한다. 종교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당신들 각자의 신앙을 높이 지켜들되 당의 뜻에 쫓아서 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공격 대상이 된다. 2만여 명의 기독교 신도들이 중국 22개 성 207개 도시에 56만 명에 달하는 가정교회 기독교도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방문 조사에 따르면
가정교회 신자들 중 13만 명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1957년 전까지만 해도 1만 1천여 명이 넘는 신도들이 살해되었으며 수많은 신도들이 임의로 체포되고 강제로 벌금을 부과당했다고 한다. 여기에 이르러 공산당은 중국에서 지주계급, 자본가 계급을 소멸시키고 도시와 향촌의 신령을 공경하고 법을 준수하는 수많은 인민들을 탄압하여 공산당 일교가 천하를 통치하는 토대를 만들었다. (1956년) 1956년 일부의 헝가리 지식인들이 페토피 서클을 조직했으나 소련이 군대를 파견하여 무력으로 탄압한 것을 헝가리 사건이라고 한다. 마오쩌둥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았다. 1957년 중국에서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사용하여 중국의 지식인들과 군중들에게 공산당을 정풍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마오의 의도는 바로 그들 속에서 반당 분자를 속여서 유인해 내려는 것이었다. 1957년 초 마오쩌둥은 각 성의 당 위원회 서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백화제방, 백가쟁명과 정풍을 빌어 뱀을 유인하여 굴 속에서 나오게 하려는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에 백화제방, 백가쟁명을 격려하는 몇 마디 말이 있었다. 말하자면 약점을 잡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며 누명을 씌우지 않고 마지막에 누가 옳고 그른지 결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반우파 투쟁에서 55만 명을 우파 분자로 확정지었으며 27만 명이 공직을 잃었다. 23만 명이 중도 우파 분자와 반당, 반사회주의자로 정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사람을 괴롭히는 권모술수를 4가지로 정리해냈다. 첫째, 뱀을 유인하여 굴 속에서 나오게 하기. 둘째, 죄명을 조작하여 갑자기 습격하고는 한마디로 단죄하기. 셋째, 병을 고쳐 사람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넷째, 자아 비판을 강요한 후에 이것을 빌미로 끝없이 확대하여 비판하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우파 분자와 반당 분자들을 근 30년간이나 춥고 험한 변방지대로 유배시킨 이른바 반동 언론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당시 모든 비난의 화살을 받고 집중 비판 대상이 되었던 우파 분자의 3대 반동 이론은 러룽지, 장보준, 추한핑의 몇 차례 강연에서 구성된 것이다. 그들의 의견과 건의를 간단히 말하자면 러룽지는 공산당과 민주당파가 공동으로 하나의 위원회를 건립하여 3반, 5반, 숙반 사업 중에 잘못을 검사하자고 했고, 장보준은 국무원에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정치협상회의나 인민대표대회 등 민의 수렴기구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그리고 추한핑은 공산당 외부 인사도 견해나 자존심 그리고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니 이들을 활용하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단위를 막론하고 심지어 매 과나 소조마다 당원을 배치하여 책임자로 삼으니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할 것 없이 모두 당원의 눈치를 본다고 지적했다. 이 몇 사람은 모두 공산당을 따르는 데 동의한다고 분명히 표시했으며 의견을 제출한 것도 루신이 묘사한 것처럼 어르신, 당신의 두루마기가 더럽습니다. 벗어서 씻으십시오. 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우파로 구분된 사람 중에 공산당을 전복하자고 제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다만 러룽지, 장보준, 추한핑과 같은 비판과 건의에 불과했다. 바로 이런 비판과 건의 때문에 수십만 명이 인신의 자유를 잃었으며 100만 가족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이에 잇따라 오게 된 것이 또한 당의 마음을 바쳐 백기 뽑아내기, 신삼반운동, 우파 분자들을 노동 현장에 내려보내고 누락된 우파를 새로 확정하기 등이다. 누가 만약 직장 상사, 특히 당위원회 서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그는 곧 당을 반대한 것이 된다. 그 결과는 가벼운 경우 끊임없이 비판받고 심한 경우는 노동교육을 받거나 혹은 전 가족을 농촌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자녀들이 대학을 가거나 군대에 갈 기회를 박탈당하며 현 소재지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마저도 불가능하다. 이때부터 노동도 보장되지 않고 무료 진료 혜택도 없어졌다. 그들은 농민의 행렬에 들어가 2등 공민 중 천민이 되어야 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자 일부 학자들은 담장 위의 풀처럼 바람에 따라 휩쓸리는 이중 인격자가 되었다. 그들은 붉은 태양을 바짝 따르며 남의 장단에 춤추는 공산당의 어용 지식인이 되어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다. 다른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고결함을 유지하면서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원래 천하를 자신의 책임으로 삼던 중국의 지식인들도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반우파 투쟁 이후 중국은 사실을 두려워하는 상태에 빠져들어갔다. 거짓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며 거짓 일을 하고 유언비어와 허위 행위를 통해 사실을 도피하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세태가 되었다. 대약진은 곧바로 전 중국이 집단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람들은 공산당이라는 사악한 영의 인도하에 믿을 수 없고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일들을 조작해냈다. 거짓말을 하는 자와 기만을 당하는 자 모두 스스로를 속였다. 거짓과 어리석음이 판을 치는 한바탕 투쟁극 속에서 공산당은 자신의 포악하고 사악한 기운을 중국 백성들의 정신 속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곧 옥황상제요 나는 곧 용왕이다. 삼산오학에 명령하노니 내가 왔으니 길을 열라고 하거라 라는 약진가요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무당 10,000근을 생산하고 강철 생산량을 2배로 증가시키며 15년 안에 영국을 초과하고 2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라는 웅장하고 황당한 계획을 실행하느라 기세가 드높았다. 이런 상황은 흉년이 전국을 휘몰아쳐 곳곳에 굶어 죽은 사람의 시체가 널리고 국민들이 생활할 수 없을 때까지 줄곧 계속되었다. 1959년 루산 회의에서 이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 중 그 누가 펑더화이의 의견이 정확하다는 것을 몰랐겠는가? 그 누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이 독단적으로 결정된 황당한 것임을 몰랐겠는가? 그러나 마오쩌둥의 노선을 옹호하는 것은 충신과 간신, 생과 사의 경계선이었다. 애당초 간신 조고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은 결코 실제로 어느 것이 사슴이고 어느 것이 말인지 구별하기 못해서가 아니다. 좌우 여론을 떠보고 당을 만들어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천하 사람을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만들고 어떠한 반론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당시 펑더화이 본인도 부득불 자신의 마음을 어기고 펑더화이를 타도한다는 결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덩샤오핑이 문화대혁명 후기에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서도 영원히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보증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1966년) 중국 대지에는 또 한 차례 폭정의 세찬 조류가 일어났다. 적색 테러의 광풍은 마치 미쳐 날뛰는 요물과 같았으며 곱비 풀린 야생마와 같았다. 온 세상이 크게 놀라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다. 작가 친문은 일찍이 문화 대혁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전례 없었던 한 차례 큰 검난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고생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가정이 사분 오열되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불량배로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서적이 불태워졌고 얼마나 많은 명승 고족이 파괴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선현들의 무덤이 파헤쳐졌는가. 또 얼마나 많은 죄악이 혁명이란 거짓 허울을 쓰고 진행되었는가. 전문가들의 보수적인 추정에 따른다고 해도
문화 대혁명 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773만 명에 달한다. 사람들은 문화 대혁명의 폭력과 학살에 대하여 종종 일종의 착각을 하는데 이런 것의 대부분이 모두 반란 운동으로 야기된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살인자는 역시 모두 홍위병이고 혁명파들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출판된 수천 권의 현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문화 대혁명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홍위병들이 반란을 일으켜 중앙의 각급 정부가 마비되었던 1966년 말도 아니며 혁명파들의 무력 투쟁이 가장 성행했던 1967년도 아니다. 오히려 각급 혁명위원회가 설립되고 마오쩌둥의 국가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회복되었던 1968년이었다. 문화혁명 중 폭행이 홍위병, 혁명파의 일시적인 과격행위가 아니라 공산당 및 지방정권이 사전에 결정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1966년 8월 홍위병은 송환이라는 미명하에 과거 여러 차례 운동 중에서 지주, 분홍, 반혁명, 나쁜 사람, 우파 등으로 처리되었던 베이징 시민을 강제로 베이징에서 쫓아내 농촌으로 압송했다. 당국의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당시 33,695가구의 베이징 시민들이 집과 재산을 몰수당했고 85,196명이 도시에서 쫓겨나 원래 호족으로 송환되었다. 이 바람은 매우 빨리 전국의 각 대도시로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40만 명에 달하는 도시 주민들이 송환되어 농촌으로 갔다. 심지어 지주 출신의 공산당 고급 간부들의 부모마저 빠져나가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이런 송환 행동은 중국 공산당이 문화 대혁명 이전에 이미 배치한 것이다. 펑전이 베이징 시장을 맡았을 때 베이징 시민들의 성분을 유리나 수정처럼 순정하게 하려면 즉시 성분이 나쁜 시민들을 모두 베이징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1966년 9월 마오쩌둥은 수도를 보위해야 한다는 지시를 발표하고 예제닝, 양청우, 셰프스를 두목으로 하는 공작조를 설립했다. 이 공작조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공안국을 통해 이른바 성분이 좋지 않은 시민들을 대규모 송환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무엇 때문에 홍위병들이 2%의 베이징 시민들에 대해 재산을 몰수하고 송환시킨 것이 정부의 제지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안국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았는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송환 활동을 주재한 홍위병 조직도 공산당 지도자의 직접적인 관심 하에서 성립되었고 그들의 훈령 역시 당시 국무원 비서장이 수정한 후에 발표했던 것이다. 홍위병은 당국에 의해 이용되었을 따름이다. 1966년 말에 이르면 홍위병들 또한 공산당에 의해 축출되었으며 그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연동분자로 몰려 감옥에 들어갔다. 그리고 기타는 대량의 지식 청년을 따라 농촌에 보내 노동에 참가하여 사상을 개조하게 했다. 수도인 베이징에서 지주, 분홍 성분의 사람들을 농촌으로 송환한 데 이어 농촌에서도 지주, 분홍 성분의 사람들에 대한 박해운동을 일으켰다. 1966년 베이징시에 소속되어 있는 다싱형 공안국 회의에서 공안부장 셰푸지의 연설이 전달되었다. 그 요점 중에 하나가 바로 공안 간부 경찰들은 홍위병의 참모가 되어 검은 오부류의 정보를 제공하여 홍위병들이 재산을 몰수하는 것을 협조하라는 것이었다. 즉 다싱현 학살운동은 현 공안국이 직접 지령한 것이다. 살인 행동을 조직한 것은 공안국 주임과 당석이었다. 살인을 함에 있어서 어린이들마저 놓아주지 않았는데 그들 대부분은 민병이었다. 문화혁명 중 많은 사람들은 이 학살 중에서 표현이 좋아 입당까지 하였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문화 대혁명 중 갑자기 입당한 숫자가 광시성에서만 9천여 명이 있었는데 살인 후에 입당한 경우였다. 2만여 명은 입당한 후에 살인했으며 또 살인과 연루된 사람이 19,000명에 달했다. 결국 단지 광시성 한 곳의 통계만으로도 5만여 명의 공산당원들이 살인 사건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대혁명 중 사람을 구타하는 것도 계급 분석을 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영광이며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을 때리는 것은 오해이다. 마오쩌둥의 이 말은 당시 멋대로 반란 운동을 하는 중에 널리 퍼졌다. 적들에 대한 폭력은 모두들 당연하다라고 한 이상 폭력뿐만 아니라 살육도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1967년 8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후난성 다오현 인민무장부 말단 민병들이 상강 풍내의 조직원과 검은 5부류를 도살했다. 66일에 걸쳐 10개 구역 36개 공사 468개 대대 2,778가구에서 총 4,519명이 연루되었다. 전 지구 10개 현에서 모두 9,09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지주, 분홍, 반혁명, 나쁜 사람이 38%를 점했고 지주와 분홍의 자녀가 44%를 점했다. 살해당한 사람 중 연령이 제일 많은 사람은 78세였고 가장 어린 경우는 생후 10일밖에 안 된 영아였다. 이는 다만 문화 대혁명 폭행 중에 발생한 한 지역의 한 가지 사건에 불과하다. 1968년 초 혁명위원회가 설립된 후 계급 대오를 조사하는 운동 중에서 내이멍부에서는 내인당을 조사하면서 3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살해한 유혈 사건을 만들어냈다. 1968년 광시에서는 4.22 군중 단체에 대한 무장 대학살에 수만 명이 참가했으며 당시 사망한 사람이 11만 명에 이른다. 이로부터 볼 수 있듯이 문화 대혁명 기간 중 주요한 폭력 학살 사건과 대형 사건은 모두 국가기구의 행위였으며 공산당 지도자들의 용인 하에 폭력을 이용하여 백성을 박해하고 학살한 것이다. 이런 학살을 직접 지휘하고 집행한 흉수들은 대개 군대, 경찰, 무장 민병과 공산당 간부들이었다. 만약 토지개혁이 땅을 위해 농민에 의거하여 지주를 타도한 것이라면 상공업계조는 자본을 위하여 노동자에 의거하여 자본가를 타도한 것이다. 반우파 투쟁이 지식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문화 대혁명 같은 종류의 무차별적인 투쟁은 결코 그 어느 계급에도 의거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설령 당신이 공산당이 의지하는 노동자나 농민이라 할지라도 관점이 일치하지 않기만 하면 곧바로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바로 공산당이 단독으로 천하를 통치하는 대세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매 개인의 사상도 통치했다. 문화 대혁명은 공산당과 마오쩌둥을 신으로 만드는 운동이 최절정에 도달한 것이다. 반드시 마오쩌둥의 이론으로 모든 것을 독재하며 한 사람의 이성을 억만인들의 머릿속에 스며들게 해야만 했다. 특이한 것은 문화 대혁명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고 도리어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가서 해야 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 할 수 없으며 생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문화 대혁명 시기에 중국 인민들은 마치 종교 숭배처럼 아침에 교실을 물어보고 저녁에 보고하는 형식을 행해야 했다. 매일 여러 차례 마오쩌둥 주석의 만수무강을 축원했으며 아침 저녁 2차례 정치 기도를 했다.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자아 비평과 사상 보고를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때 사용하는 말도 반드시 마오쩌둥 어록에 근거한 것만 가능했다. 가령 이기적인 일념에 맞서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혹은 이해해도 집행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역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 중 깊이 이해한다 등이다. 문화 대혁명 중에는
오직 하나의 신만을 숭배해야 했고 오직 하나의 경만 읽어야 했으니 바로 마오쩌둥 주석의 어록이었다. 어록을 암송하지 못하거나 축원하지 않으면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었다. 물건을 사거나 차를 타도 전화를 걸어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어록 하나를 외워야 했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할 때 열광적으로 흥분하거나 혹은 감각이 무디어졌는데 이미 완전히 공산당이란 사악한 영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거짓말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받아들이며 거짓말에 의거하는 것은 이미 중국 인민의 생활 방식이 되어버렸다. 문화 대혁명은 선열이 낭자하고 원혼이 도처에 떠돌며 양심을 저버리고 시비가 뒤집어진 시대였다. 문화 대혁명 이후 성누의 깃발만 바뀌듯이 공산당과 공산당 지도하의 정권은 20여 년 사이에 6번이나 지도자가 바뀌었다. 사유재산 제도가 다시 부활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졌고 사막이 급증하고 강물이 말라들었으며 마약 판매와 매음이 급증했다. 일찍이 중국 공산당이 소멸시키려고 했었던 죄악들이 공산당에 의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현재의 중국 정치 통치는 여전히 공산당의 투쟁 철학과 폭력 숭배에 의한 것이다. 공산당의 잔혹성, 악독성, 기괴한 행동, 나라를 화란시키는 수법은 늘어만 갔다.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이전보다 더 기만적이라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하에 법률, 신문, 교육 및 정책을 관철 집행하는 방면은 모두 폭정을 실시하는 도구와 인민을 우롱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중국인은 육아의 교화를 받아 자고 이래로 인의를 중시했으며 예의로 백성을 다스렸다. 공자는 이르기를 심판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인심을 교화하여 사람마다 안정되고 무사하게 한다면 자연적으로 소송을 걸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물론 인심이 그렇게 좋은 지경에 이르지 못할 때면 일부 법률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목적은 여전히 바르지 않은 행위를 누르기 위해서이며 사회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옛날 사람들은 형법으로서 도덕을 수호하는 최저 표준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형법이 다스리는 대상은 무덕지인일 뿐 도덕적인 좋은 사람은 무관하다. 형법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은 함께 준수해야 하며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 만약 권력자가 제멋대로 전횡을 부리면서 백성들에게는 털끝만한 자유도 주지 않는다면 법 집행자는 사실상 법을 파괴하는 선두자가 되는 것인데 어찌 계속 법률의 이름을 내걸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공산당은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 마오쩌둥은 일찍이 나는 법도 없이 여기고 두려움도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공산당의 이른바 법률은 다만 이 사악한 영이 임의로 백성을 탄압하는 도구일 따름이다. 근래 공산당 정권이 대량의 민중을 반혁명분자, 반사회분자, 사이비 종교 신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공산당 독재 집단과 각 민족 인민단체 사이에 첨예한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공산당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법률과 조례 그리고 명령을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인민들의 불만 행위를 반혁명 행위에 귀납시켜 탄압했다. 1999년 7월 장쩌민은 공산당 정치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 3개월 내에 파룬궁을 소멸시키려 했다. 그리하여 한때 유언비어가 하늘을 뒤덮듯이 전국을 휩쓸었다.
장쩌민이 개인 명의로 프랑스의 한 매체에 파룬궁은 사이비 종교라고 선포하자 관방 매체에서는 서둘러 문장을 발표하여 전국 각계에 압력을 가했고 전국 인민 대표자 대회를 위협하여 전혀 타당치도 않은 이른바 결정을 내리게 하여 사이비 종교를 처리하도록 했다. 뒤이어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인민대표회의의 결정에 대한 해석을 발표했다. 1999년 7월 22일 신화사에서는 중공중앙 조직부 책임자, 중공중앙 선전부 책임자의 연설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를 지지했다. 이리하여 광범위한 인민 대중들을 하늘과 사람이 모두 진노하는 이번 박해에 말려들게 했다. 이미 당 중앙에서 그 성질을 규정했기에 그들은 옹호하고 집행만 할 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5년 이래 국가기관에서는 전체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투입하여 파룬궁을 탄압했다. 중국 인민들은 사람마다 모두 고비를 넘겨야 했고 무릇 파룬궁을 수련한다고 승인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직에서 해직시키고 감금시켜 노동 개조를 받게 했다.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나라를 배반하고 정부를 반대한 것도 아니며 오직 쩐산런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천 수만 명이 감금되고 살해되었다. 비록 공산당이 소식을 겹겹이 봉쇄했지만 친족들을 통해 조사 확인한 데 의하면 현재까지 살해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1200여 명에 달하며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홍콩 문외부의 2004년 10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제20번째 과학실험 위성은 지구로 돌아오면서 스촨성 다잉현, 펑라이진 허지위의 주택을 파괴했다고 한다. 보도에서는 다잉현 현 정부 주임 아이위칭의 말을 인용하여 이 검은 덩어리는 확실히 되돌아온 과학실험 위성이 분명하다고 했다. 사실 아이위칭은 또한 위성 회수 현장의 부책임자였다. 그러나 신화사에서 운영하는 신화망은 위성이 돌아온 시간만을 발표하면서 이것은 중국에서 회수한 제20번째 과학기술 실험 위성이라는 것만 강조했을 뿐 위성이 민가를 덮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기쁜 소식은 알리되 슬픈 소식은 알리지 않는 수법은 언론 매체들이 공산당의 지시에 따라 채용한 일관적인 작법이다. 여러 차례 운동 중에서 신문과 텔레비전은 옆에서 부추기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공산당의 방침과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도왔다. 공산당의 명령이 떨어지기만 하면 전국 매체에서는 즉시 집행한다. 당에서 우파를 반대하면 전국에서 이구동성으로 우파의 죄악을 보도했고 당에서 인민공사를 세우려고 하면 전국에서 한결같이 인민공사의 우월성을 찬미했다. 당에서 학생들의 청원이 반란이라고 하면 전국 매체에서는 총을 쏘아 사람을 죽이면서 탄압하는 것은 옳은 것이라고 한결같이 표시했다. 파룬궁 탄압운동이 시작된 첫 달에 언론 매체에서는 매일 황금 시간대 반복적으로 전국 인민들을 세뇌시켰다. 이때부터 모든 대중 매체에서는 부단히 날조하고 선전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파룬궁의 이른바 자살 사건, 살인 사건 등의 거짓 뉴스와 거짓 사건들을 증오하게 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 국내 어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도 파룬궁의 진실한 상황을 보도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인들은 이제 뉴스에서 거짓을 보도해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 신화사의 한 베테랑 기자조차도 신화사의 보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민간에서는 심지어 중국의 언론기구는 공산당의 앞잡이라고 표현했다. 한 민요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한 마리 개처럼 공산당의 대문을 지키고 있네. 누구를 물라고 하면 누구를 물고 몇 번 물라고 하면 몇 번 문다네. 교육은 본래 지식인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지식은 지와 식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란 정보, 자료, 전통 문화와 시사에 대한 이해를 가리키고 시기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분석, 연구, 비판, 재창조하는 것으로 즉 정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지만 있고 식이 없으면 책벌레이고 진정으로 사회의 양심적인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왜 역대로 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 식을 지닌 사람을 숭상했는가 하는 이유이다. 공산당 통치 하에서 중국의 지식인들 중에는 지만 있고 식이 없는 사람과 지만 있고 감히 식을 지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졌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에게 공산당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몇 년 동안 학교에서는 정치 과목과 당사를 설치했고 통일 교재를 사용했다. 교사들은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믿지 않지만 규율에 강요되어 양심을 어기는 말을 한다. 학생들도 교과서와 교사들의 강의를 믿지 않지만 기계적으로 외워 시험에 응할 수밖에 없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기말시험과 입학시험 문제 중에 파룬궁을 비판하는 제목이 나타났는데 표준 답안을 외우지 못한 학생들은 고득점을 얻지 못하여 좋은 대학에 갈 수 없었다. 만약 아이들이 참말을 하기만 하면 바로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진학 자격을 박탈당한다. 민중교육 중에서 신문과 문서의 영향을 받아 사람마다 귀에 익어 줄줄 외울 수 있는 말들, 예를 들면 무릇 적들이 반대하는 것이면 우리는 옹호하고 무릇 적들이 옹호하는 것이면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라는 마오쩌둥의 어록을 진리로 삼아 악영향을 많이 일으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화되어 사람들의 선을 향한 마음과 화목을 중히 여기는 윤리 도덕을 대체했다. 2004년 중국 정보센터에서 대륙 신랑망에서 조사한 상황을 통계 분석한 데 의하면 82.6%의 중국 청년들이 전쟁 중에 여성, 아동 및 전쟁 포로를 학대하는 데 찬성했다. 이런 결과는 매우 뜻밖이긴 하지만 중국 민중들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청년 세대는 전통문화 중에 어진 정치, 인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2004년 9월 11일 수저우의 한 미친 남자가 28명의 어린이를 칼로 찔러 죽였다. 9월 20일 산둥의 한 남자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25명이나 찔러 다치게 했다. 이런 난폭한 행위는 공산당이 하는 것과 똑같다. 공산당의 지도하에 정책의 집행은 늘 강요하고 위협하는 수단을 사용한다. 정치 표어는 바로 이런 수단의 일종이다. 오랫동안 공산당의 정책은 표어를 붙인 수량을 가지고 성적을 가늠하는 표준의 하나로 삼았다. 문화혁명 기간에 베이징은 하룻밤 사이에 표어가 가득 나붙은 붉은 바다로 변해버렸는데 당내에서 자본주의의 길로 가는 집권파를 타도하자라는 표어가 도처에 나붙었다. 농촌에서는 간단하게 집권파를 타도하자라고 썼다. 삼림법을 선전하기 위해 임업국의 각 임업사업소, 삼림보호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표어를 충분히 붙여야 한다는 강제 지표를 하달하여 숫자가 부족하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리하여 말단 정부 조직에서도 대량의 표어를 내붙였는데 예를 들면 산불을 내면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는 등이다. 가족계획운동 중에는 사람을 더욱 놀라게 하는 표어들이 나왔다. 한 사람이 더 태어나면 온 마을이 피폐해진다. 무덤 하나를 보탤지언정 사람을 더 보태지는 않는다. 불임수술 해야 할 사람이 안 하면 집을 부숴버리고 유산할 사람이 하지 않으면 밭을 회수하고 소를 끌고 간다는 등이다. 인권과 헌법을 위반한 표어들도 있다. 예를 들면 오늘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일은 감옥에서 자야 한다는 것도 있다. 표어란 본질적으로 일종의 전파수단으로서 직관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이용하여 정치 동향 및 정부 의지를 표시하거나 호소한다. 정치 표현은 또한 정부가 인민들에게 하는 연설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의 폭력 성향과 피비린내 나는 잔인함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가장 지독한 폭정 통치 도구는 네트워크식 통제이다. 공산당은 매 사람들에게 조직의 형식으로 냉소주의를 가했다. 그것은 앞뒤 모순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순되게 제멋대로 하는데 바로 조직의 형식으로 개인의 타고난 인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정부가 통치하는 촉수는 없는 곳이 없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인민은 모두 가도위원회 혹은 향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결혼, 이혼, 출산은 모두 그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당의 의식 형태, 사상 체계, 조직 방식, 사회 구조, 선전 메커니즘, 운영 체계는 모두 이러한 강권 통치를 위하여 봉사해야 하는 것이다. 당은 정부 체계를 통해 매 개인의 생각과 매 개인의 행동을 통제한다. 공산당 통제의 잔혹성은 다만 육체적인 시달림뿐만이 아니며 사람으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독립적 견해가 없도록 변화시키거나 혹은 독립적인 견해가 있어도 감히 말하지 못하게 하고 겁쟁이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의 통치 목적은 사람마다 세뇌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공산당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공산당이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하며 공산당이 주장하는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산당 정책은 달과 같아서 수시로 변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공산당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전국 인민들은 모두 공산당을 바짝 따라야 한다. 공산당이 당신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역할을 맡길 때 당신은 공산당이 인정해준 은혜에 감사드려야 하고 당신이 공격을 받을 때에는 공산당이 교육시켜준 은혜에 감사드려야 한다. 공산당이 당신을 공격한 것이 잘못임을 알고 당신에게 명예회복을 시켜줄 때에도 또한 공산당의 넓은 도량과 잘못을 알고 고칠 줄 아는 것에 감사드려야 한다. 공산당의 폭정은 바로 끊임없이 공격하고 명예를 회복시키는 중에서 시행되고 있다. 55년의 포악한 통치를 통해 중국 인민들의 사상은 이미 연금되어 공산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 자신을 속박해 놓았다. 테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곧 죄가 된다. 반복적인 투쟁을 통하여 우매함은 지혜로 찬양받았고 나약함은 이미 생존 방식으로 되었다. 인터넷이 정보 교류의 주요한 전파 수단으로 된 현대 정보 사회에서 인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까지 자신을 단속해야 하며 외부 소식을 보지 말아야 하고 인권, 민주 글자가 있는 웹사이트도 보지 말아야 한다. 공산당의 폭정을 말한다면 사람들은 흔히 토지개혁, 진반, 삼반, 오반, 반우파, 반우경, 사청, 문화혁명 등등의 계속되는 정치운동을 생각할 것이다. 사실상 공산 사악한 영의 통제를 받고 있는 중국은 폭정과 박해는 결코 정치운동 기간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종, 중공이 정권을 틀어준 이래 매 한 시기, 매 한 순간 존재하고 있다. 다만 정치운동 기간에 특별히 강렬하게, 특별히 집중적으로 표현되었을 따름이다. 중공이 통치한 55년은 이미 탄압이 제도로 변했으며 아울러 일부 돌발 단계에는 공포를 일종의 통치 방식으로 승화시켰다. 이런 폭정은 늘 공산주의, 민족 진흥 등 추상적이고 숭고한 이른바 이념으로 명목을 만들어 흔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인식상에서의 착오를 일으키게 한다. 과거의 황제가 사치가 극도에 달해 백성들을 어렵게 했을 때 우리는 듣고 나서 몹시 화가 났다. 그러나 공산당이 조성한 재난은 아무리 크더라도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는데 그는 물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념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누가 알았겠는가? 이념의 폭정이야말로 하늘 아래 가장 악렬한 폭정이고
자신의 이른바 투쟁 철학의 이념으로 다른 분자를 제거하며 점유하고 사람들의 심령을 노예화하여 이것으로 일당천하의 교주지위를 수립하는 중공이야말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폭군인 것이다. 이 한층의 도리를 깊이 알아야만이 중공의 폭정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중국 역대의 어진 정치는 모두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정부의 기본 직책으로 간주했다. 사람은 누구나 선을 지향하는 본능이 있으며 정부는 인민을 도와 이런 본능을 실현시킬 책임이 있다. 맹자는 백성의 도를 말하자면 고정적인 자산이 있는 사람은 항심이 있고 고정적인 자산이 없는 사람은 항심이 없다고 했다. 부유하지 못하면서 교육을 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포악이라 할 수 있다. 상하 5,000년의 기나긴 중국 역사 중에서 어진 정치를 실시한 사람이 드물지 않았다. 고대에는 요순이 있었고 주나라에 문왕과 무왕이 있었으며 한나라에는 문제와 경제가 있었고 당나라에는 정관의 다스림이 있었고 청나라에는 강희와 걸륭 황제가 있었다. 이와 같이 각 왕조의 흥성한 시기에는 어느 하나도 왕도를 행하고 중용을 지키며 평형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어진 정치의 특징은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중용하고 누구나 말할 수 있게 언로를 널리 열어주며 의리를 지키고 화목을 구하며 백성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능히 예의를 따르고 법을 준수하며 평안하고 조용히 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다. 천하의 세력을 가늠해 본다면 흥성과 멸망은 그 누가 결정하며 번성과 쇠퇴에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공산당의 폭정에서 벗어나 중화문화의 넓고 큰 연원과 중화민족의 근면과 지혜에 의거한다면 중화대지는 반드시 상서롭고도 번창한 기운을 되찾을 것이다.